논한다. 이때가 미국과 일본의 밀월기입니다. 두 나라가 사실상 동맹관계였습니다. 그 미국과 일본이 협상을 맺어서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런 외교 퍼포먼스가 진행될 때 이승만은 붕 깨라. 미국과 일본은 절대 좋은 사이로 지낼 수가 없다라는 걸 간파하고 이런 글을 씁니다. 미일 간의 관계를 정돈시킬 것은 붓이 아니요 칼인 줄 믿는 바이며. 정확하고도 예리한 표현입니다. 붓, 펜대를 올려서 협상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칼 들고 한판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관계다. 이승만이 미일과의 관계를 꿰뚫어 봅니다. 대저 20세기는 태평양 시대라. 태평양 동서양편에 두 나라가 새로 일어나매 각각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여 주인 없는 양해상에 주장이 되고자 함이 실로 자연한 생각이라. 결국은 태평양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일본이 격돌하게 된다. 실제로 두 나라의 전쟁을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승만이 1908년에 그 전쟁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1939년 말에 내가 40년 동안 생각해왔던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하와이 생활을 다 정리합니다. 가진 재산을 정리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도서관이 있는 미국 수도 워싱턴으로 이사를 가죠. 거기서 1년 동안 불후의 명절,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의 실체를 흠모한다. 일본의 내막을 밝힌다. 이런 뜻이죠.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저술합니다. 1941년 6월에 그 책이 출판이 되죠. 일본 일들을 일본 열도로 다시 몰아넣기 위해 미국은 영도력을 발휘하라. 궁극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소련이 나치스 독일과 싸우는 동안 일본은 머지않아 두 개의 침략 루트를 예언합니다. 시베리아의 연해주를 점령하든가 태평양으로 밀고 나올 것이다. 1941년 6월 뉴욕에서 이승만의 책이 출판이 됩니다. 미국의 수많은 지성인들이 이 책에 매료가 돼요. 대표적인 사람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나오기 3년 전 193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대지혜 작가 펄봉 여사가 이승만의 책을 읽고 자기 남편이 발행하던 월간 아시아라는 잡지에 서평을 쓰죠. 첫 문장이 It is a terrifying book. 이 책은 무시무시한 책이다. 왜? 내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이 책이 진실이기 때문에 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왜 무섭다고 썼겠어요? 아메리칸 마. 나는 미국의 어머니로서 이승만 박사의 정확한 예측처럼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미국의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을 생각할 때 무섭지 않을 수가 없다. 맨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 책이 진실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섭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서평을 쓸 만큼 지식인들에게 어필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승만의 말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러다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출판되고 6개월 후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공격합니다. 단 하루의 전투에서 미국 최정예 해병대 5,030명이 전사하죠. 미군 30만이 일본인의 손에 의해서 죽은 태평양 전쟁이 터집니다. 이승만의 예측 그대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 그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난다.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미국식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다. 그 이승만의 천사신 그대로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를 극복하게 됩니다. 자, 첫째로 조선 봉건주의, 둘째로 일본 제국주의, 세 번째 이승만의 평생에 걸친 숙적은 악마적 공산주의입니다. 목사인 저의 선입견이 들어간 표현입니다. 악마적 공산주의.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악마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저는 목사로 초월적인 세계를 믿으니까 존재한다고 믿습니다만 그 악마가 이데올로기로 출현한다면 공산주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가 열광합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얻을 것은 무계급, 만민평등의 세계 공산하여 우리가 이룰 것은 억압과 압제의 쇠사슬이다. 이 칼 마르크스의 선언에 전 세계 노동자들이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지식인들이 부패한 러시아 짜르 왕조를 전복시키고 노동자 국민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 공산주의의 갈채를 보냅니다. 바로 그때 저 공산주의는 실패한다. 인류 최초의 반공연설을 하신 분이 최고의 반공주의자 이승만입니다. 러시아 혁명 터지자마자 열흘 만에 저거 망한다고 예언했어요. 어떻게 예언했냐면 이유가 이겁니다. 혹시 이승만의 글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독립정신에서도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자유, 신분제로부터의 자유를 외쳤고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도 자유에 있다고 봤습니다. 공산주의는 원래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 본성을 거역해가며 국민을 지배하려는 사상체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한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 혁명 터지고 일주일 만에 공산주의가 강제 수용소를 건설하고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무자비한 일당 독재, 숙청을 한다는 것, 그런 역사가 펼쳐지기 전에 공산주의자들이 실제로 나쁜 짓을 저지르기 전에 저놈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혁명이 원래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 오히려 멸망을 예언한 정말 천재적인 통찰력입니다. 자, 이렇게 공산주의에 반대하면서 상해 임시정부가 공산주의로 경도된 것을 끊임없이 막았습니다. 근데 뭐 소련에서 계속 혁명 자금을 주고 공산주의자들이 상해 임시정부에 침투하니까요. 이승만이 이걸 막기 위해서 1923년 글을 쓰죠. 유명한 논설 공산당의 당부당 이렇게 썼어요. 모든 부자의 돈을 합하여다가 나누어 가지고 살게 하면 똑같이 나눠 먹자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가들의 경쟁이 없어지고 상업과 공업의 발달이 되기 어려우니 경쟁, 발달, 이 자유시장 경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죠. 경쟁을 안 하고 발전이 없으면 사람의 지혜가 막히고 모든 기계묘묘한 기계와 연장이 다 스스로 폐기되어 지금의 이용후생하는 모든 물건이 다 진보되지 못하며 물질적 계명이 중지될지라. 물질적 계명이 중지됐다는 건 원시 사회가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승만의 말 그대로 됐죠. 1923년에 이 글을 썼는데 소련에서 핵 개발하면서 8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중국 대약제 노동하면서 3,800만이 굶어 죽었고 그 3,800만 명을 살릴 수 있는 돈과 식량이 마오쩌둥에게 있었습니다. 그거로 이민을 먹이지 않고 핵을 개발했습니다. 북한 고난의 인구 시절 300만, 그 이후에 100만, 400만이 굶어 죽었는데 그 와중에 핵을 개발했어요. 공산주의란 건 뭐냐? 사람 죽이는 핵을 만들기 위해서 인민을 굶겨 죽이는 귀신입니다. 핵을 개발하는 와중에 소련은 800만, 중국은 3,800만, 북한에서 4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렇게 몇백만씩 굶어 죽는 세상, 그거는 물질적 계명이 중지된 원시 사회입니다. 1923년 이승만의 글이 역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례입니다. 자, 마치 이승만의 글을 읽은 것처럼 설마 읽진 않았겠죠, 고르바초프가? 근데 읽은 것처럼 이승만의 예언과 딱 악의가 맞는 문장이 있습니다. 1989년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역사의 어둠으로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 공산당 대회에서 고르바초프가 한탄합니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기술 혁신이 이토록 발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왜 공산주의가 망하게 됐느냐? 자본주의는 기술이 눈부시게 혁신됐는데 우리 공산주의는 거기서 실패했다. 이승만이 23년에 공산주의 하면 기술, 진보, 물질적 계명이 중지된다 라고 예언한 그대로 70년 후에 공산주의 종주국의 최고 지도자가 기술 혁신이 안 돼서 망했다. 이승만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것을 오히려 공산당 지도자가 입증했습니다. 저는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는 일을 합니다. 지난 2월 달에 북한에서 탈출하겠다고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쏘고 공안이 국경 부근에 철조망을 설치할 무렵입니다. 그거 구출하러 갔다가 가는 족족 잡히거든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좀 살기 어려우시면 돈을 보내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좀 참고 계시라고. 근데 북한 동포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사느니 총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각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도움 없이 11명의 일가족이 한밤중에 각을 거뒀습니다. 그때 서울이 영하 13도, 압록강변이 영하 37도였습니다. 영하 37도에 3호강 감시를 뚫고 탈출하다가요, 가족 한 사람의 머리가 터졌어요. 머리가 터져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 만주벌판에 10시간을 버려진 채로 썼습니다. 정말 기적이 거듭되었고 겨우겨우 고생해서 11명이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어요. 머리가 터지고 영하 37도에 얼어 죽는 한이 있어도 자유가 없는 이 공산치하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북한 동포들이 지금도 계속 탈출하고 있습니다. 남한에 도착한 저희 단체에서 이렇게 모셔온 탈북자들 10명이 오면 제가 10명한테 물어봅니다. 북한에 살다가 남한 와서 사니까 뭐가 제일 좋습니까? 10명이 물어봅니다. 10명 중에 9명이 이렇게 대답해요. 자유가 제일 좋습니다. 2016년 현재, 지금도 정확하게 99년 전에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 라고 예언했던 건국 대통령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저는 거의 매달 매주일 확인합니다. 10명 중에 9명이 자유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제일 좋다는 그런 10명에게 제가 또 물어봅니다. 자유에도 종류가 많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돈 벌 자유, 연애할 자유, 공부할 자유, 수많은 종류의 자유 가운데 남한 와서 사니까 어떤 자유가 제일 좋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봐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 퀴즈를 냈는데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맞추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무슨 자유냐면 은행에서 돈 찾는 자유예요. 대한민국에서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아니 은행에 내 돈을 맡겼는데 내가 찾는 건 이건 권리라고도 할 수 없는 당연한 재산권 행사죠. 북한 전역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당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요. 은행에 들어간 내 돈 1,000만 원 찾느냐 못 찾느냐는 내가 결정 못합니다. 그걸 내가 결정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그걸 당이 결정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 공산당 간부가요. 은행에 들어간 돈을 쉽게 안 내줍니다. 은행에 들어간 내 돈 1,000만 원 찾는데 수수료가 400만 원, 500만 원, 그거 아까워서 북한 여자들이 되게 몸을 바쳐요. 그 여러분 북한 탈북민들의 참사하는 동영상 같은 거 보면요, 뭐 인터넷 들어가시면 동영상이 많이 떠도입니다. 거기 뭐가 나오냐면 이 여자들이 돈을 막 항문에다가 감추고 자궁에다가 쑤셔넣고, 그래서 이 북한 놈들이, 북한 검사들이 탈출하던 여자들 잡아가지고요, 남자들이 삥 눌러서 여자를 대면을 보게 만듭니다. 빨개 보고 토끼띠 뛰게 해요. 이놈들이 다 변태 같아요. 왜 그런 동영상이 수도 없이 인터넷에 떠도느냐? 왜 탈북자들이 그 증언하느냐? 은행에 맡긴 내 돈을 찾을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간직하려고 자궁에다 쑤셔놓고 항문에 넣고 그걸 다시 비닐로 싸서 먹어요. 먹고 일주일 후에 대변으로 나오면 그걸 또 다시 먹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남긴 수기를 보면 대변으로 나온 이 냄새나는 지폐를 다시 삼키는데 얼마나 역겹고 목구멍이 아픈지 수많은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한민국 와서 카드 만들면 돈이 나오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탈북자 한 사람에게 신문을 치겠어요. 카드 주고 30만 원 찾아와라. 한 5분이 와야 되는데 30분 걸려도 안 와요. 얘가 남조선에 와서 어리버리하다가 사고 났나? 제가 걱정을 했는데 매자막하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물어봤더니요, 은행에서 돈 찾는 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 띡띡띡띡 누르면 돈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찾으실 금액 30만 원 이렇게 누르면 30만 원이 한 번에 나오니까 행복이 너무 짧잖아요. 그 카드를 넣고 찾으실 금액 10,000원. 10,000원 나오면 이야 좋다. 다시 카드를 넣고 찾으실 금액 10,000원. 50만 원을 8시간 동안 찾는 탈북민도 봤어요. 10,000원 찾고 동네 한 바퀴 돌아 기분 좋아서. 10,000원 찾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오뎅 먹고, 10,000원 찾고 핫도그 먹고, 10,000원 찾고 쭈쭈밥 먹고. 은행에서 돈 찾는 게 그렇게 좋답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망한다. 이승만 박사 예언이 지금 현실 속에서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자유를 위해서 이승만은 세 가지 주 적과 싸웠습니다. 조선의 봉건주의, 일본의 제국주의, 악마적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2016년 이승만의 싸움은 이 땅에서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조선의 봉건주의 비슷한 수저 계급론이 유행을 하고 있죠. 아니, 귀족 노조들이 세습을 자기 자식들에게 대물림합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이런 참 날때부터 신분이 정해지는 봉건주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요새 사드 배치라는데 중국 놈들이 뭐 이만 내정 간섭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중국은 만주에다가 미사일 설치했습니다. 그 미사일 제주도 훨씬 넘어서 지나가거든요. 아니, 저희 놈들은 뭐 만주에 미사일 설치할 때 대한민국 정부한테 동의를 구했습니까? 지들은 마음대로 미사일 설치하고 우리가 사드 배치한다 그러니까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습니다. 사드 배치에 개입하는 중국보다 더 무서운 건 동북공정이죠. 중국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중국 역사 7,000년의 가장 화려한 왕조였던 당나라가 그 당나라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당세종이가 고구려에 쳐들어왔다가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또 수양제도 100만 대군 몰고 왔다가 물살을 당했죠. 이 조그만 한국한테 당했던 그 치욕을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그러나 통 크게 갚아버립니다. 완전히 이거를 한민족과 중국의 대결이 아니고 중국 내의 지역 분쟁으로, 고구려도 중국의 한 지방 정권이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역사를 침탈하는 것은 사드 배치 정도로 내정 간섭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위협일 수 있습니다. 중화 제국주의. 아베는 또 심심하면 일본이 자기 땅에 가버립니다. 일본 제국주의 향수를 버리지 못한 아베의 흉계. 지금 이 2016년에도 제국주의와 싸웠던 그 이승만의 투쟁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세 번째, 악마적 공산주의. 이거야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휴전선 너머에 인류 마지막 공산 왕조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종북 좌파 한 줄밖에 안 되는 것들이 자유 대안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조선의 봉건주의, 일본의 제국주의, 악마적 공산주의와 싸웠던 이승만의 길은 이승만에게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될 길이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길입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싸울까요? 1924년 4월 23일 이승만이 자유와 단결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싸우라. 세상에 싸우지 않고 자유를 찾은 민족이 없나니 우리의 북끝과 혀끝으로 남의 칼날과 탄환에 대적하며 우리의 배척과 비협동으로 남의 학형과 속박과 싸우자. 2016년에 너무나 적절한 싸움의 방법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은 가난을 몰아내고 또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도 군사력으로 혁명해갖고 뭐 나라를 지키는 그런 형태가 가능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쿠데타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 시대에 행복할 수 있는 길,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이승만 박사가 1924년에 말했던 것처럼 붓끝과 혀끝으로 붓끝 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붓끝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세미나 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맞죠? 혀끝. 종북 좌파들이 입만 살아갖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애국자들이 그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해야 됩니다. 붓끝과 혀끝으로 말과 글로 국민의 여론을 일으켜서 종북 좌파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봉건적 잔재와 싸워야 됩니다. 각이 주권국가 대한민국에게 이래라 저래라는 일본, 러시아, 중국 이 야만 제국주의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싸울 때 싸우는 투사가 가져야 되는 기본 전제. 저는 이 글을 다 외웠습니다. 여러분들 외우시기 바랍니다. 1908년 3월 4일 미국 유학 중이던 이승만이 쓴 글. 기독교를 많이 믿어라 이런 뜻으로 재미한인 전도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 이 문장이 나옵니다. 대저 이 마음은 불과 같아 흔들어 요동시킨 후에야 일어나는 법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저 이 마음은 불과 같아
흔들어 요동시킨 후에야 일어나는 법이라.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마음은 애국심입니다. 이게 이승만의 평생을 지탱한 무기였어요. 한국인들 안에 애국심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민족의 저력과 가능성을 믿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기 먹고 사는 거에 급하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는 것 같은 국민이지만 그러나 그 국민의 마음 깊은 곳 심층의 저류에 흐르는 민족 사랑, 결의 사랑, 나라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승만은 국민을 믿었어요. 문맹률 90%가 넘는 식민지 조선에 헐벗고 굶주린 우매한 백성이지만 그 백성의 마음속에는 애국심이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본능 같은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 국토, 문화와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민족 공동체, 잃어버린 조국을 향한 사랑이 식민지 조선의 백성들 가슴 한켠에 고여있다는 것을 이승만은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게 밑바닥에 있는데요. 먹고 살기 바쁘고 글자도 모르는 백성들이 무슨 애국을 하고 독립투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로 밑바닥에 대한 애국심이 발휘가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저 이 마음은 불과 같아 흔들어 요동시킨 후에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애국심이 없기 때문에 애국심을 창조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애국심을 흔들어 요동시켜서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민족의 저력을 모으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조그마한 재로 끝나겠죠. 그걸 흔들어 요동시키면 거대한 들판을 불살라 없애는 뜨겁고도 치열한 장엄한 불길로 타오를 수 있습니다. 흔들어 요동시켜서 그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 시대에 우리의 싸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북끝과 혀끝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잠자고 있는 애국심을 불러야 합니다. 일으켜야 합니다. 그 애국심의 불꽃이 자유통일을 향해서 선진 통일 대한민국 강국을 향해서 이 역사의 들판에 번져갈 수 있도록 누군가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민족의 저력, 애국의 가능성을 흔들어 일깨우는 이 시대의 이승만들이 이 자리에서 불꽃처럼 탄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